자,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핀테크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저희 패널리스트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맵 유준우 대표님 오셨고 간략하게 인사만, 그리고 안인성 NH 투자증권 디지털 솔루션 본부장님 오셨고, 그리고 조영석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는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 대표님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신원근 카카오페이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요한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각자의 영역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 분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핀테크 정책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죠.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를 그전 이 고도성장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물가와 성장률과 이자율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우리가 뉴노멀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의 노멀, 정상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 코로나19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은 다양하게 뉴노멀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뉴노멀 중에 하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뉴노멀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대량 생산 시대였다가 이제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온디맨드라고 하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지금 우리 금융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영서 KB금융지주 연구소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김현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행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뉴노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고객 측면에서 언택트 소비를 많이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언택트 금융에 대해서 심지어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도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신원근 부사장 나오셨지만 작년도 카뱅에 50대 이상의 신규 고객이 20%를 넘었으니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비대면화의 급속한 진행,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점의 방문 수, 고객 수는 작년에 20% 정도 줄었고요. 모바일 뱅킹의 이용자 수는 반대로 20% 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다음에 비대면 판매되는 상품의 비중도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는데 한 50% 전유가 지금 비대면을 통해서 팔리고 있고, 특히 신용대출의 작년의 증가세는 비대면 쪽에 100%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저희가 겪고 있는 뉴노멀의 채널적 현상이고, 또 일하는 방식, 저희 은행원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요. 지금 뭐 부서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30에서 50%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스마트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냥 노멀한 상태로, 뉴노멀 상태로 갈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상품의 구성에 있어서 머니무브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6년부터 19년 사이에 평균적으로는 예금이 50% 정도 비중을 차지했고요. 주식은 10%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40%는 보험이나 펀드 판매가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예금은 한 40%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인데 직접 주식 투자의 비중이 지금 40% 정도가 다시 됩니다. 그다음에 펀드하고 보험 상품의 비중은 10%까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동학 개미 운동, 서학 개미 운동
일환으로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을 했고 과거와 다른 점은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뉴 노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금융 투자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사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접점, 대면 접점보다는 비대면 접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게 고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예금보다는 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조금 이따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급결제 분야에 우리 신홍근 부장님, 지급결제 분야에서 뉴노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급 결제를 포함한 좀 금융 플랫폼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물론 지불 결제 사업을 하지만 그 근간에는 그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의 니즈를 커버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됐고요. 뭐 1차적으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비대면 활동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의 증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약간 좀 다른 관점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조영서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융 소비를 함에 있어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이 소비자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이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이커머스의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적용하게 될 거라는 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금융 소비자의 변화 측면을 보면은 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교류를 못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변화는 사실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동학개미 운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 투자 또는 이 금융 정보를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말 그대로 동학농민 운동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정보의 계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인 이 고객들의 반응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는 플레이어들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만을 잘 포장해서 판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뭐 비슷하게 펼쳐지는 소위 말해서 금융 상품 슈퍼마켓처럼 모든 상품을 그냥 담아놓고 와서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진 금융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려면 우선 풀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즉 그 특정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부합하는 여러 상품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특정한 니즈에 맞게 큐레이션해서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되어야지만 이 비로소의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저희의 사업 모델에서도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 중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40여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이 각자의 대출 상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특정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내 대출 금리가 얼마인가요? 한도가 얼마인가요?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입력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범위에 있어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융의 변화는 우리 20, 30대가 사실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술에 능동적이고 기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기술을 잘 이용하는 2세대가
지금 메인스트림에 진입을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능동적이죠. 사실은 금융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비스가 다 이렇게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 근본적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금융투자 관련한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안인성 본부장님께서 지금 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뭐 충분히 지금 접수가 되신 거죠?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금융투자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맥이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금융투자업에 있어서의 뉴노멀은 크게 키워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영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머니무브, 결국 이제 금융투자의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다양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블러입니다. 금융 분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금융업의 그 어떤 특정 분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마저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진출하면서 좀 이 지형들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투자업에서도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유사하게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면 그 금융투자의 보편화, 일반화,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MZ 세대들의 그 투자 유입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변화되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업 자체가 특정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 것이고요. 게다가 또 해외 투자까지 하면서 특정 시간대만 투자했던 것들이 24/7이라는 측면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암호화폐나 NFT 등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디지털 자산의 투자의 확대 부분들이 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블러라는 관점에서는 뭐 모든 지금 산업의 경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규제 산업인 금융업은 라이센스 기반의 그 어떤 특정 상품을 팔고 특정 분야에서만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고객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투자업에 있어서는 모바일 경험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로나 전후에 어떤 순위가 확실하게 좀 바뀌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일단 금융투자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머니무브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 이게 디지털 규제에 익숙하니까 사실은 가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이런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거기다 이제 디지털 자산까지 우리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세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빅블러는 좀 뭐 거기 한마디 더 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 리테일 컴퍼니도 또 지금 금융 쪽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빅테크 컴퍼니들도 이미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상, 이렇게 아예 이제 블러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모든 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산 관리 영역 비슷한 현상이겠죠? 앞서서 이제 그 금융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금융 영역에 대해서 앞선 분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수 있려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그 좀 축소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저의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뉴노멀 같은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계속 진행해 왔던 변화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시점으로 뭐가 더 달라진 거냐라는 초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모든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선상에 재배치됐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대 이상의 뭐 신규 가입 비율이 몇십 %가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있었던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접근성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1로 인해서 다 동일선상에, 그리고 이 동일선상에 왔다는 게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동일선상에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또 같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많은 매체들 혹은 유동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확보되는 정보들이 많아진 시대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직접 뭔가 해보고 싶은 세대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른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많아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정말 자기가 직접 처리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 뭔가 더 수준이 높아지고 또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된다는 상황을 인지하는 어떤 고객의 측면에서 이걸 굳이 내가 다 해야 되는가 누군가 다 맞춤형으로 나에게 다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 두 가지 현상 중에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가 저는 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얻었던 힌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투자 이름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는데 이 투자 이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그 고객들의 운용 지시를 받으면은 운용 지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앱에는 이제 운용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커스터마이징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커스터마이징 비율이 전체 고객의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객 중에 70%가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조정해줘라는 이제 요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비율이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70%에서 40%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40%도 사실 많은 수치죠. 전체 10명 중에 4명이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거를 이제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 형태가 이제 두 형태로 잘 어떻게 분리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네요. 사실 정보의 양이 워낙 많아지면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게 요새 우리가 이 정보의 편향이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터 버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셀렉션 해주는 대로 간다.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맨 위에 올라온 거를 사람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뭐 예를 들면 그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딱 정해놓으면 나한테 맞는 거 계속 보내주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필터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정 대표께서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보험 분야 또한 역시 마구마구 변화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보험 산업은 현재 뭐 저성장, 저금리, 출생률 감소, 더 나아가서 인구 고령화, 더 나아가서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 그리고 설계사분들의 노령화와 그리고 설계사분들의 사회보험 적용 등 사실 그 호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거기에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이런 고객들의 행동 변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즉 신체나 건강에 대한 굉장히 컨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비대면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에 더더욱 디지털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즉 뭐 소비자들이 이미 디지털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이미 익숙해진 사회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가격 비교를 하고 가입하는 고객들이 근 5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어린이 보험도 이미 디지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가입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에서도 전통 보험과 디지털 보험으로도 주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통 보험에서 기존의 설계사들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나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고객을 만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전자청약을 받는다든지 또는 디지털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아까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객이 직접 본인의 SNS에서의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금융 데이터와 결합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결국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한 초개인화라는 걸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에서의 초개인화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필요한 보험들만 담보들만 뽑아서 가입할 수 있는 DIY 보험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보험들을 내가 구독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P2P 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이 개인들끼리의 보험을 모아서 옛날 우리의 두레 방식처럼 푸는 것 역시도 새로운 보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의
뉴 노멀은 데이터 간 그것도 이종 데이터 간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초개인화 보험 상품 추천 이걸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초개인화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금융 영역 그리고 이미 제품 서비스 영역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분야인데 거기서 특히 보험은 DIY 이건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네요. Do it yourself. 당신이 한번 디자인해봐라 이런 거니까 아마 다른 금융 분야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독 경제 형태로 보험을 한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일이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이 변화는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의 신홍근 부사장님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이 그쪽 그 페이 지급 결제 영역 또 아니면 금융 플랫폼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갈까?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기대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지치도 같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지불 결제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그 지불 결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간편 결제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까의 핵심 전장은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고요. 근데 굉장히 코로나를 통해서 큰 소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어느 소매점을 가든 휴대폰을 꺼내서 QR 인증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갔을 때 꼭 지갑을 꺼내서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휴대폰으로 앱을 실행시켜서 무슨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변화가 뭐냐라는 측면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QR 인증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빼서 QR 인증한 김에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음식점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를 꼭 메뉴판을 보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바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안 될까? 근데 거기에 메뉴별로 사용자들의 리뷰가 달려 있어서 내가 이런 거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정보를 주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특정한 메뉴를 고르면 결제까지 한꺼번에 그냥 처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충분히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패턴은 중국이나 외국의 이 음식점에 갔을 때 되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이 사용자의 유저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새로운 지불 결제 패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온라인만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결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부르고 오프라인 사용하고 이런 구조들이 사실 지급 결제 영역이 가장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죠. 우리 정 대표님. 예, 저희는 자산 운용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투자 인임업을 본질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자산 관리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금융 투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 투자업 자체 본질에서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 투자업은 다른 금융업이랑은 달리 다른 금융업은 이 어떤 편리성이 거래 자체의 편리성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금융 투자업의 편리성은 의사 결정의 편리성이 발전한 형태로 좀 집중돼서 발전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정보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많아진 정보를 내가 다 핸들링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의 핵심은 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경험했기도 하지만은 AI라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거래 절차의 편의성에는 사실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카카오페이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메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거래 절차 편의성에 집중된 형태이긴 하지만은 의사 결정, 그러니까 어떤 투자 상품을 내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점점 하다 보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걸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업 혹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디업
그러니까 어떤 자산 관리업 자체를 총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누군가 나의 맞춤형으로 나 대신 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좀 발전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새 이제 뭐 공모 펀드들이 이제 뭐 좀 시장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엔 개인 맞춤형 일임업의 형태로 어떤 금융 자산 관리 형태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단순히 근데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AI 기술을 좀 접목된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은 AI 예찬론자시네. 아무튼 의사결정의 편리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영서 소장님. 네, 은행 부분에 있어서 투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 지금이 저는 은행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도 단기 수익이 전 은행권이 12조를 넘긴 했는데 10% 물론 이제 줄어든 숫자이긴 하고 올 1, 4분기에도 좋은 걸 했습니다. 근데 착시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님이 굉장히 축소되는 와중에 수수료 수익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의 증가율이 지금 10%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래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체질을 개선을 하고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은행들은 이제 생존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생존의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말한 그 언택트 금융에 있어서의 저희 채널력을 강화하는 것. 예, 그렇게 되려 그러면 아마 투비 모습은 거의 모든 리테일 뱅킹, 그 다음에 일부 개인 사업자 뱅킹까지 거의 비대면으로 완벽하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은행들이 다 그렇게 진화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여기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마이데이터 이 플랫폼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생애주기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러한 플랫폼을 진화하는 금융 은행들은 그런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거기 안 되면 이제 재판 분리 가속화를 위해서 매니팩처링에 특화된 은행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 다 아까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컴퍼니의 정도의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방식도 에자일과 데브옵스로 다 바꿔야 되고요. 문화 자체가 하부의 권한 이양,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컬처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구성도 상당 부분 전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무직이나 아니면 상대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대부분 디지털 인재가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력 구조도 굉장히 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은행들 큰일 났네요, 그죠? 통째로 다 바꿔야 되겠네. 사람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상품까지 싹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 사장님께서 리딩 역할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본부장님. 네, 저희 금융투자업은 머니무브 시대에 사실 저희는 이것이 금융투자업에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모바일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가능성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크게 보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증권사가 40개가 넘고 있지만, 다른 커머스 영역이나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두세 개의 리딩 컴퍼니가 대부분의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플랫폼 시장으로 급속도로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은 증권의 모바일 사용 시간이 550분으로 시중은행 30분, 인터넷 16분, 핀테크 14분, 보험 10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고요. 사용자 수 자체도 저희 MAU가 300만 정도에 육박하는 등, 기존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은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커머스라든가 보편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금융 투자업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증권사가 어떻게 고객들 만족시킬 거냐의 게임으로 전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마이데이터라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데이터와 그다음에
모바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근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이 투자를 매개로 해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갈 거냐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들이 잘 준비를 한다라면 타 업권이나 핀테크에 비해서 충분히 강점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권은 오히려 은행은 엄청나게 힘들어진 반면에 금융투자업권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 보험앱의 윤호 대표님. 예, 그 보험업은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한 3단계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1단계는 뭐 전통적인 방식의 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 채널이었고요. 2단계가 이제 소극적 협업이라고 해서 보험사들이 뭐 이를테면 뭐 걸음걸이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사와 같이 해서 리워드를 준다든지 하는 1차원적인 그런 소극적인 협업이었고, 지금 현 3단계는 말씀대로 디지털 GA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조영서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데이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본인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본인의 주도하에 관리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슈어텍 또는 빅테크들이 그 소비자의 접점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뭐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을 잘 추천해주고, 그런 것들이 비대면에서 소비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결국 구매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3단계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궁극적인 4단계는 결국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디지털 보험사로서 결국 상품을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전 밸류체인 상을 다 관여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빅테크들의 보험사 설립, 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그런 예가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소액 단기 보험사 설립 기준 자체도 굉장히 완화돼서 이제 뭐 저희 보험과 같은 경우에도 소액 단기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이제 기회 같은 것들이 열렸고요. 더 나아가서 헬스케어 업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필두로 소비자들에게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여러 뭐 지금은 규제가 아직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보험을 얹을 수 있는 결국 이 4단계가 되면 기존의 보험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보험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더 확장시켜야 될 거고, 빅테크들은 그 보험 데이터를 넘어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그런 행동 데이터들을 보험에 적용시켜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4단계에 가면 모두가 모두의 경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금융업권에서 사실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내가 소비자의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와 이것을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게 결국 경쟁력,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 주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물론 우리 금융당국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지금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규제도 풀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다 얘기를,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간이 한 2시간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짧기 때문에 딱 한 가지씩, 자기 업권에 이것은 무조건 규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씩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부터. 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아까 일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올 2월에 이제 비조치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개발자들 한 200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망불리가 개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있어서도 좀 위험도도 있고요. 재택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또 일하는 방식이 또 애자일과 데브옵스로 가면은 망분리가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이 개발의 툴들을 쓰기가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아까 저도 아인성 상무님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향후에는 단품 상품을 파는 시대는 없어질 거고요. 전체적인 자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니라 은행은 또 투자 이름 같은 걸 부수업무로 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서 완화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데 망분리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은행의 투자업권 우리가 이제 겸업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왔다가 또 겸업으로 왔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하실까요? 우리 안본부장님. 네. 저는 좀 일반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좀 저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지털 시대, 그 고객 중심의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누가 봐도 아닌 것들을 아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경쟁력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마이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금융 샌드박스라든가 좋은 정책을 많이 해서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켓플레이스 조성과 그다음에 그 마켓플레이스에 공정한 게임할 수 있는 룰 세팅에 집중을 해주고 실제 그 플레이어들이 거기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인프라로서의 역할이고 마켓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마켓이 작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해야 되는데 정책 당국이 플레이어로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깨진다. 우리 안인성 본부장님 말씀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 대표님. 네. 예,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금융위 등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핀테크를 해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마이데이터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이 정도의 변화라면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아직도 이 금융 상품 혹은 금융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금융 상품에 대해서 그 대면 확인 의무 혹은 대면 설명 의무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이유가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소비자 보호를 비대면 혹은 디지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그 설명과 이해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형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서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 한 가지로 끝내시려고. 한 가지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지금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가장 많이 올라오는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대면과 같은 요건을 꼭 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비대면에서도 몇 가지 파지티브로 몇 가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수단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만간 꼭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홍근 부사장님. 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앞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해도. 일단 그 지금 되게 이제 금융 당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 실현할 수 있게끔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저는 그 법령을 만들고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그 법령 자체에 쓰여진 문구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수준에서의 약간 유연성은 그 감안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이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법령에 있는 문구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혁신을 드라이브할 수도 있고 오히려 혁신을 되게 막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봐주시면은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혁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유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규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나 보니까 그냥 적어져 있는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법률의 해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규제인데 이것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그 산업을 얼마나 활기차게 만드느냐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맵에 유준호 대표님. 예, 저 그 보험 산업은 특히 더 변화가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금융위를 비롯한 여러 관에서의 도움으로 굉장히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이데이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죠? 금융위가 너무 예. 도와줘서 잘했다 이렇게.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혁신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데 마이데이터의 근거 법령이 신용정보법인데 그 신용정보법 상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보험 컨설팅을 하는 것이 그런 걸 하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에서 보험 모집 또는 보험 광고와 이를테면 살짝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그런 신용정보법을 좀 더 우선시해서 그런 것들이 신용정보법 하에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컨설팅을 통한 소비자가 편익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제도가 좀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예, 혁신을 일으키는데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문제네요. 사실은 마이데이터에서 고객의 비해별을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잘 맞는 보험을 추천할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그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신용정보법과 보험 관련 법의 일치, 그러니까 법률이 사실은 이 현상이 변화하면 법률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좀 레그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2008년의 뉴노멀과 지금의 뉴노멀은 그야말로 고객이 중심이 돼서 디지털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 이게 금융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고 금융당국 또한 또는 금융정책 관련자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충분히 시장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이 핀테크 산업, 더 나아가서는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